자,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계좌에 있던 1억 2천만 원이 싹 없어졌대요. 해킹된 거죠, 해킹. 근데 은행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잔금 칠 돈인데, 집 사서 잔금 치를 돈인데,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사서 잔금 치를 돈인데 그렇게 됐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지. 그거는 은행이 잘못한 거지,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사람은 텔레뱅킹으로만 했대요. 지금까지 거래를.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 인터넷 뱅킹을 안 했대요. 왜요? 왜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텔레뱅킹을 하면은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전화에서 이 번호를 누를 때, 1, 2, 3, 4, 2, 0번까지가 고유의 주파수가 있대요. 예,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서, 그 사람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텔레뱅킹 할 때마다. 몇 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보안 카드에 보안 비밀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35개 자릿수가, 35개에 4자리씩 35개 칸이 있잖아요. 숫자가. 예,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들으면은 그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17번의 앞자리 둘, 23번의 뒷자리 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두면 17번 앞자리, 23번의 뒷자리 이렇게 이제 체킹되는 데 따라 이렇게 계속 보안카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안카드를. 그래가지고 몇 년간 모니터링을 하죠.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는 해킹으로 인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단지 보안카드만 모르는 상태잖아요. 다른 거는 다 알고 있고. 보안카드만 알아내면 되는 상태죠. 보안카드만 OPT인가요? 예, OPT. 예, OPT. OPT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계속 보안카드를 썼죠. 저도 지금 보안카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안카드 지금 3년 넘었는데, 할 때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3년 이상 된 보안카드니까 바꾸시라고. 생성이 되니까. OPT는 즉각 바로 생성이 되니까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갑자기 그냥 통장에 있던 거 싹,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통장이래, 이게. 마이너스까지 빼간 거예요. 끔찍합니다, 지금. 참,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은행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럼 보안에 취약하게끔 해놨잖아요, 지금. 이 해킹도 당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청 안 했는데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걸로 빼갔대요? 인터넷 뱅킹으로? 아니잖아요. 빼간 거는 저걸로 빼갔는데, 접속은 이미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본 거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빼간 거죠. 텔레뱅킹으로 빼간 거죠. 인터넷 뱅킹으로 빼가는 거는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그냥 회원 가입 정도는 인터넷으로만으로도 가입 정도는 가능하대요. 하여간, 무섭습니다. 방금 이제 시장 실패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장이 뭘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 놓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부터. 이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겨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시장 실패 이제 원인 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는 등대였죠. 그거는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그 공공재 말고 이제 외부 효과가 있어요. 외부 효과. 이제 항목을 단지 이제 나열만 하면은 공공재 하고요. 불완전 시장 하고요. 비대칭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자, 그 중에서 이제 외부 효과는요. 자, 이 외부 효과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다 써드린 거예요. 외공불비 이 순서대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 놈들은, 위에 두 놈들은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그 중에 외부 효과는 자주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 밑에 불완전 시장이나 비대칭 정보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만 좀 나오는 정도. 그렇게 이제 독립된 문제로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외부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은, 외부 효과. 이 외부라는 단어는 시장 외부라는 뜻이에요. 시장 외부. 시장의 외부예요. 시장의 외부. 그럼 시장 내부에는 누가 등장해요? 시장에 누가 등장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잖아요.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주고,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외부 효과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끼쳐요. 그러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지불받지도 않아요. 자, 이걸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들어보세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또는 제3자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경제 주체.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거든요. 그런데 시장 외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고,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쾌적한 거를 줄 수 있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받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단독주택 지역에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요. 그 골목길에 담장을 허물어서 내 집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 좀 보조금 주고 이런 사업 있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쪽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그런 주차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지역에 한 10여 년 전에요. 서울 지역 10여 년 전에 단독주택 지역에 골목길에 주차 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10수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들은 좀 마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이 이제 획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담장을 헐면 마당에 이 집도 차 한 대 들어가고 저 집도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요 담장을 허물어서 내 집 주차장을 만들기 하면은 그러면은 그 골목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골목길에 주차하기가 수월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실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나하고 옆집 사람하고 야, 우리 돈 모아서 하나 여기 허물고 만들자. 2개 만들자. 너 마당에 나 마당에 내 마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기 편리하지 않냐?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둘만 편리한 게 아니고요. 골목길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편리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술 한잔 하다가 야, 우리 돈 모아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 옆집 사는 놈이
야, 왜 우리 돈들에서 해? 다른 놈들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다른 놈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놈들이 하면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그때 골목길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지 않나요? 자, 이런 것들은 돈은 이웃집하고 나하고 돈을 들여서 내 집 주차장을 만들지만 사실상 혜택은 그 골목길에 있는 사람 다 혜택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서서 내 돈 들여가면서까지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으로는요, 내가 그런 주차장을 만들면, 골목길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웃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데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정예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부 효과에는 정예 외부가 있고요. 부예 외부가 있어요. 정예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방금 예를 들었던 게 이제 내 집 주차장, 단독주택 지역에 내 집 주차장 만들기요. 내 집 주차장을 만들면은 이웃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근데 대가를 지불받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같으면은 시멘트 공장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시멘트 공장. 이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웃에다가 분진을 날립니다. 시멘트 가루. 시멘트 가루를 날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웃 주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그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얘네들이 할까요? 얘네들이 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멘트 공장 주변의 사람들이 그 후두암, 폐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분쟁만 있고요. 아직 탁 부러지게 이렇게 피해 보상 판결로 난 게 없어요. 아직. 근데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 후두암하고 폐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시멘트 공장 주변의 지역 사람들만 폐암, 후두암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 다른 지역 사람들도 폐암, 후두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때문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부대 생산하는데 이웃 주민들한테 주는 의료비까지 고려한다면 10만 원은 받아야 돼요. 한 부대에. 근데 이웃 주민한테 주는 지불해야 되는 의료 비용이 예를 들어 2만 원은 돼야 된다면 그 2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은 받아야 생산비가, 생산 원가가 계산이 돼요. 근데 지금 2만 원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으니까 그냥 시멘트 공장에서는 원가를 얼마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를 8만 원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9만 원에 대량 주문 들어와요. 9만 원에 대량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에서 대량 주문 들어오면 9만 원에.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겠죠. 오케이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죽여가면서 그냥 그 기업 만 원 남기려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생산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생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을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산량을 더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맡겨놓으면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요.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한테 맡겨놓은 내 집 주차장, 골목길 내 집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골목길 내집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제가 밀가루 예를 들었었잖아요. 밀가루 예를 들었었는데, 밀가루가 이 자원이, 밀가루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밀가루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는 어차피 다 썼을 수 있어요. 밀가루라는 자원은 어차피 다 써버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봐야 돼요. 어디는 상품이 모자라고요. 어디는 상품이 남아 돌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원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고요? 상품을 본다고, 상품. 그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상품. 어떤 자원을 이용했든, 그러니까 뭐 석회석을 이용하든, 인적 자원을 이용했든, 자본을 이용했든, 어떤 자원을 이용을 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의 양이 적정량보다 적으면 그는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빵이 모자라잖아요. 빵이 모자란다는 거는 지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국수가 남죠? 이것도 뭐예요? 비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양이 많이 생산되든 적게 생산되든 그게 바로 뭐예요? 비효율이 비효율. 지금 이게 다 비효율이라는 상태예요. 너무 적게 생산된 것도 비효율이고요. 너무 많이 생산된 것도 비효율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이걸로 판단해요. 상품이 과소 생산되든 과다 생산되든 이게 바로 무슨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효율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얘기가 이러한 현상을 수정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이런 현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그러면 뭐예요? 정예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그러면 일단은 보조를 해줘. 주로 보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집 주차장 만드는 돈을 정부가 대주는 거죠. 내 집 주차장 만드는 거를 정부가 대줘서 내 집 주차장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규제를 해야 되죠.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더 적게 생산되도록 해야 돼. 더 적게.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정예 외부가 있었고 부의 외부가 있잖아요. 요건 어떤 비효율이 발생한다고요? 요거는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요. 요거는 과대 또는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이요. 너무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 너무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 자, 요 공공재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떤 걸 예를 들었어요? 등대죠. 등대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적게 생산되겠죠. 그런 비효율이 생겨요. 자, 불완전 시장의 뭐예요? 자, 이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불완전 시장. 요거는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독점이나 과점 이런 시장이 대표적이에요. 독점, 과점. 이 독점, 요거는 기업이 한 개밖에 없고요. 과점은 기업이 여러 개. 여러분들 독점 기업이 가격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기업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높게 설정하겠죠. 그 높게 설정한다는 얘기는요, 상품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일까요? 늘린다는 얘기일까요? 상품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상품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품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서?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과소 생산이 나타납니다. 적게 생산이 돼요. 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이럴 때도 과소 생산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좀 설명드리는 정도고요. 나중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해야 돼요.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렇게. 이러면 이제 과소 생산이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비대칭 정보에 따른 건데, 비대칭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대칭적이다 그러면 좌우가 똑같은 거죠. 비대칭 하면은 좌우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이러면은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 이 도덕적 해이가 바로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한쪽은 정보를 알고 한쪽은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월급 받는 직장 생활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나 이 상급자가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죠. 근데 상급자가 안 보면은 딴짓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적은 없으나 아주 착실하게 일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 서핑 한다 그러잖아요. 뉴스도 보고 딴짓 하다가 누가 본다 그러면 이렇게, 특히 저는 집에서 그러죠. 와이프한테 일한다 그래 놓고는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이제 딴짓 하는 거죠. 인터넷 뉴스도 보고 하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일하는 척 이렇게.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근데 감독자는 몰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회사가 말이에요. 회사가 사람을 다 고용해서 월급 주고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 주고 고용하는데 이 사람이 충분히 일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월급 줘가면서 일하다 말고 딴짓 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뭐예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 어렵죠?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받을 만한 내용들이죠. 그런 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화재보험 가입하신 게 있나요, 혹시? 있어요? 화재보험에? 집에도? 가입하셨나요? 오, 대단하시네.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많나요? 집에 대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하고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하고, 불조심에 대한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나깨나 불조심, 일어나고 불조심, 자기 전에 불조심 이렇게 하다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은 불나도 조금은 보상받겠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집에 대해서는 좀 덜해요. 집에 대해서는 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창고. 이런 것들은 훨씬 주의하는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행동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근데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저놈이 가입하고 난 후에 행동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드셨죠? 드셨나요? 대물보상 얼마까지 돼 있나요? 대물보상? 2억까지 돼 있을까? 네, 요즘 1억도 모자란다 그러죠. 2억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1억이에요? 2억이 네. 그러니까 요즘은 1억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1억까지 아니었거든요. 몇 천만 원이었는데 워낙 외제차가 많이 들어오면서 1억으로 올렸는데 1억도 요즘은 안 된다, 모자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예전에는 외제차 옆에 가면은요, 옆에 근처를 안 갔어요, 사실. 보이기만 해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받으면 받아라 하고 밟아요. 왜?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행동은 달라진다는 거죠, 약간의. 물론, 받으면 받아라가 아니지만, 이 대물보상 한도액이 낮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하고요. 높은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행동의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착실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르고, 늘 바르게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역선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화재 보험이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일반 운전자 보험이든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가입할 때 그 사람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전 지금까지 사고 낸 적이 없어요. 해마다 내는 보험료가 아까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좀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서는 편이니까. 저한테 배운 와이프가 오히려 더 험하게 운전하죠. 그럼 진짜 와이프는 이 자동으로 잠겨지잖아, 이게. 키가. 출발한 지 몇 초 만에 잠겨버려, 이게. 엄청 달려. 왱 하면서 달려요,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천천히 가속을 하거든요. 오토 미션이 서서히 부드럽게 이렇게 변속이 되면서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션에도 좋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같이 운전하면은 연료도 덜 먹고 사고도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그렇게 내는 이 자동차 보험이 아까운 거죠. 만약에요, 법적으로 규제를 안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가입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높으면. 그러지 않나요? 아니, 가입을 하는 거를 더 원하긴 해요. 저도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싫어하는데, 그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같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울며 겨자 먹기로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입할 수 있는데,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그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는 거에 비하면 보험료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입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당연히 가입해야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인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비대칭적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하고요. 중간치와 그 더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은요, 손해율이 높겠죠. 손해율이 높으면은 보험료를 더 올리게 됩니다. 그럼 더 올리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요, 이제 한계선상에 노출이 됩니다. 더 올리니까 보험료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더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면 손해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보험료를 또 올려야 되죠. 자,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보험사가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받습니까? 계속. 우량 고객, 우량 고객. 무슨 선택? 역선택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역선택의 의미, 단어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럴듯하죠? 역선택이라는 단어. 자, 요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3페이지에 반가로 4번에 비대칭 정보, 불완전 정보에 있어요. 그때 이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 역선택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역선택은 보험사에서 어떤 사람만 손님으로 받는다고요? 역선택은 불량 고객만 손님으로 받는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이유가요. 이거는 저놈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부 다 비효율적인 것이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요, 역선택 같은 게 되어버리면 보험 시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보험 상품이 있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보험 상품이 있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험 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보험 상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과소 생산이에요. 도덕적 해이, 이것도 회사에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못해요.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서요, 강제 가입시키는 거예요. 강제 가입.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보험, 운전자 말고 책임보험인가, 이거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최소 한도가 있잖아요. 그게 정부가 지금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비대칭 정보 하면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인지 아닌지 왜 사람들이 막 굉장히 걱정해서 안 먹은 적 있잖아요. 그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전 정보,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고, 가로수에 불안전 정보도 있죠. 사람들이 이게 방사능에 오염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멀쩡한 것도 안 먹는 거예요. 멀쩡한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답답한 게요. 정말 저 답답했거든요. 그 검사 장비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대요, 그게. 검사 장비가 몇 대 없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럼 비싸다 해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만은, 아니, 그거, 검사를 더 자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뉴스는 막 이렇게, 해류가 우리나라는 오지 않는다, 해류가 우리나라 쪽 안 거죠. 일본 쪽으로만 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는지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도 안 먹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안전한 것도 많아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이 안 먹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수산인들이, 어업인들이 배 타고 나가서 잡아와 봐야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어떡해. 못 하는 거지.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과소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과소 생산이에요. 그때 수산물이 굉장히 적게 생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과소 생산된다, 과대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거의 대부분이 과소인데 이것만 이제 과대 생산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만. 맞아요? 지금 계속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적정량만큼 생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 실패는 수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아까 주로 보조한다 그랬죠. 보조. 이때는 규제. 이때 공공재 등등. 이건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죠. 이때는 정부가 생산하는 거예요. 등대는. 이때는 보조를 하고, 이때는 규제를 하고, 이때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고, 등대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규제해요. 독과점 규제. 독과점 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멋대로 가격 정하고 이런 거 못하게. 이때는요, 이때도 이제 규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또는 정부가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그때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부가? 그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많이 해야지. 검사를 많이 해서 시장에 나오는 거는 안전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실패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주로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정부 실패 개념입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있어요. 정부의 개입 수단. 자, 지금 요거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하면은 하나는 무슨 측면? 효율성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측면이고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 측면이고요. 요거는 소득 분배 측면이라 그랬죠. 소득 분배 측면이고, 요거는 자원 배분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요거는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대칭적인 개념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건 정부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요건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워낙 중요해서 시장 실패 뜻하고 시장 실패 원인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에 이제 비중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쪽 비중이. 자,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라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정부 시장 개입 수단이 나오죠.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저희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은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 시장이라는 무대가 있다 그랬죠. 다시. 여기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해요.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거는 뭐예요? 정부가 하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 제도에 따라 이 두 수요자, 공급자 주체들이 룰을 지키면서 반칙하지 않고 룰을 지키면서 거래하는지 그것만 감시하면 돼요. 심판 역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자 이제 개입할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개입하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 하나의 축구 경기 또는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으로 역할을 하던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는 이 말이야. 개입을 한다는 거는 선수로 뛰는 방법이 있어요. 심판으로 하다 말고 선수로 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편파 판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태주거나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거. 하나가 직접적 개입이고요. 하나가 간접적 개입이라 그래요. 직접적 개입은 뭐겠어요? 직접 뛰는 거죠. 정부가 수요자가 돼버리고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아요. 미분양 주택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정부가 사버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사버리는 거죠. 정부가. 자, 이건 직접 개입이고 사람들이 미분양 주택이 많잖아요. 지금 안 사고 지금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취득세, 등록세 깎아줄게.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깎아줄게. 이런 거는 정부가 직접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직접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 감이 오시죠? 자, 저소득층들이 살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LH공사를 통해서 그런 국민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을 해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을. LH공사, 이 공기업을 통한 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건 직접 개입이요. 자,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저소득층들한테 쿠폰 준다고, 임대료 보조 쿠폰 준다고. 이건 뭐예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 보태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개입합니까? 라고 할 때는 자 계속 지금 시장이라는 무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정부가 심판하는 역할을 하다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하는데 직접 개입하는 거는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 간접 개입하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 보태주고 막 이런 것들. 직접 선수로 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선수로 뛰지 않기 때문에 보태줘도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깎아줄게. 취득세, 등록세 깎아줄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효과는 없는 거예요. 야, 보태줄게 해도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이게 사람들이 안 움직여.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은 일단 직접 개입이 있고 또 무슨 개입이 있고요? 간접 개입이 있고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개입한다 생각하면 안 어려워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그 뒤에 더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걸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간접 개입은 이제 각종 지원, 보조, 부담금 부과, 뭐 세금 부과, 부담금, 세금, 조세 부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하면 여기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거든요. 지역 지구제 또는 뭐 각종 건축 규제, 뭐 이런 각종 계획 규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이용 규제가 있고요. 요거 이제 경제학에서는 요 두 가지가 위주로 나오는데 부동산학이니까 요거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지금 이제 정책론 들어와서 어디 됐는가 하면은 정책론은 어떤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부동산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문제, 주택 문제인데 그 정책도 토지 정책, 주택 정책으로 이제 내용상 그렇게 분류가 돼요.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과 그렇게 둘로 분류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은 이제 토지 정책, 주택 정책을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그 이유, 그러면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 수단,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토지 정책을 보시면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예요. 그 말고도 이제 다른 정책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토지 정책에서는 이 지역 지구제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무슨 요일이죠? 무슨 오늘 월요일 하고? 공법에 예? 메인 공법. 그 다음에는요? 민법. 그 다음에는요? 공시, 중개사법, 세법. 공법 수업 어디까지 나왔죠? 나왔죠? 예, 공법에서 나왔어요, 이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걸 줄여서 그냥 지역, 지구제,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하죠. 그거 다 외웠나요? 용도 지역 하면은 이제 도관, 농자. 이렇게 외우죠.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읊어질 텐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은 그렇게 내수로 나누잖아요. 용도지구는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제한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시설 제한지구인가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인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 자, 이런 지구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예, 용도 구역 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 토지 분류를 할 때요, 토지 분류, 공법상 분류도 조금은 언급이 되거든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 정도는 해요. 어쨌든 자, 이런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뭐 법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단지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구획을 나눈다는 사실. 왜 나누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리할 때 그 목적하고요. 그다음에 그랬을 때 문제점하고요. 그랬을 때 대책.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요 정도만 해도 중요한 거는 다 언급돼요.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게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죽박죽인 지역에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혹시 살아보신 적 있나요? 고향이 이게 시골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읍이나 뭐 도해지인가요? 청주시 변두리. 예? 변두리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그러면은, 저도 변두리였거든요. 시골의 변두리. 그러니까, 읍 소재지 또는 이제 시 소재지의 변두리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럼 거기에, 저희 동네에, 바로 50m 근처에 엿공장이 있었거든요. 엿공장이 있었고, 거기서 한 100m 앞으로 더 가면은 연탄 공장이 있어요. 연탄 공장에 그 탄가루 날리는 거 아세요, 혹시? 날리겠죠? 엄청 날립니다, 탄가루가. 그 연탄 공장 왼쪽으로 한 100m 지점에 성냥 공장이 있거든요. 아니, 더 들어봐요.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어. 그 성냥 공장이 불이 또 자주 나요. 화약을 다루니까. 그 옆에 이웃 집들이 어떻겠습니까? 불만 나면은. 그 성냥 공장하고 연탄 공장 사이에 있는 집은 기가 막히겠죠. 막 탄가루 날리는 데다가 불 나면은 그런 상태에다가 거기에다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까지 있었거든요. 여름에 냄새가 기가 막히겠죠. 이게 막 뒤죽박죽이라고요. 동네가 변두리 지역이니까. 이게 아예 촌도 아니고 아예 도시 시내도 아니고 이 뒤죽박죽이에요. 혹시 살았던 데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어릴 때 아예 그냥 이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시골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네. 근데 우리는 시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내도 아니고 완전히 뒤죽박죽. 자, 그러면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런다고 자, 그러면 이 연탄가루 날려서 빨래도 못 널어요? 빨래 막 탄가루 묻는다고 막 세탁비 더 물어내다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 돼지우리에 냄새 날린다고 이웃집 사람들한테 돈 보상해주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효과예요? 아까 했어요. 조금 전에 했어요. 아직 1시간이 안 지났어요. 1시간이 안 지났어, 아직.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탄가루 날리는데 대가 안 줘요. 피해를 끼치잖아요. 손해를 주잖아요. 여기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대가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잖아요. 손해를 끼치잖아요. 이웃에. 손해를 끼치는데도 대가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요. 대가를 주는 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외부예요? 부의 외부, 부의 외부. 예, 이 부의 외부 효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냥공장 불나요. 불나요. 피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서로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면.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네는 모두 다 주거지역. 주택만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 이 지역지구제는 그 목적이 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 요거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방지. 부의 외부 제거, 감소,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럴듯합니까? 괜찮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신도시를 개발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를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애초부터 방지하기 위한 거죠. 처음서부터.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 문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어떤 데는 이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도 있고요. 녹지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개발을 못해요.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으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다른 분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이 됐어요. 근데 내 땅은 개발 못하게 지정이 됐어요. 예.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열받죠? 아니, 그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혜택은 저 사람만 봐. 나는 피해만 봐. 이러면은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이 지역 지구제라는 게요. 여기는 용도지역, 주거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면서 여기는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공법 시간에? 네, 그런 걸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정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주거지역하고요. 서울의 주거지역, 부산의 주거지역, 대전의 주거지역, 그 어떤 주거지역이라는 데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주변 환경에 따라 뭔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야 안 해요. 그런 거 고려 안 한다고요.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신축적인 대응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예요.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직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따라 좀 서로 좀 더 바꾸고 해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용적률 같은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용적률 들어보셨죠? 용적률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수업할 때도 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예, 근데 그게 딱 정해지면은 더 이상 어떤 주변 환경,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못 바꾸게 해놨는데, 그런 게 이제 경직성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거 했어요. 앞에서 TDR 말씀드렸었죠. 개발권 양도제. 첫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개발권 양도제. 여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 여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여기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못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혜택 주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보상해주는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신네들도 여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다가는 개발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권리는 주기는 주는데 여기다가는 개발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는요, 당신 한층 더 짓고 싶습니까? 당신 한층 더 짓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한층 사가지고 오세요. 권리를 사가지고 오세요. 권리만 파는 거예요. 권리만. 땅은 그대로 두고 권리만 파는 거예요. 권리만. 그럼 어떻게 해? 요 권리를 사오는 대가로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개발이 제한됐잖아요, 지금. 개발이 저쪽 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려면은 이쪽에 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가야만 추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가를 줘야 사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게 바로 개발권 양도죠. 이 개발권을 줘놓고는요, 이 사람들한테 이 개발권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양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양도가 될 수 있게. 요게 이제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대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 성과급을 준다고 할 때 인센티브 준다고 하잖아요. 월급 같은 거 줄 때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공개공지란 말씀 드린 적 있나요?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 적용 때문에 건물이 깔고 앉은 땅, 남는 땅이 공지죠. 근데 이게 그 백화점이나 대형 그 상업용 건물 같은 거, 매장용 건물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 제공하는 공지가 있어요. 뭐 조경 시설도 해놓고 벤치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를 공개 공지라 그래요.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면은 용적률을 위로 많이 올려줘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 공간을 많이 확충하잖아요. 그럼 녹지 공간을 많이 확충하면 거기에 따라 용적률을 또 올려줍니다. 그런 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대책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 4페이지 이제 지역지구제 목적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맨 밑에 있죠? 4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는 사적 시장의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규제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서 형평성 문제, 사전적 독점의 문제, 경직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근데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바로 형평성의 문제와 같아요.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로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어떤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지역을 개발 못하게 하고 하면 특히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그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땅을 갖고 있어야만 되죠. 발표가 된 후에 땅을 갖게 되면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 독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이 발표되기 전 사전적 독점, 사전적 독점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이 지금 형평성 문제고요. 반가로 5번도 형평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가로 1번과 반가로 5번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반가로 2번, 3번, 4번은 경직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서 기억하는 게 편하잖아요.
항목이 여러 가지일 때는 그를 가능한 한 줄여서, 그래서 반가로 1번과 반가로 5번은 형평성 문제, 반가로 2번, 3번, 4번은 경직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은 암기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괄호 3번의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는 1번, 반가로 1번 개발권 약호제 TDR, 요거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책이고요. 반가로 2번의 계획 단위 개발이나 반가로 3번의 보상지역제, 이게 인센티브죠. 요 두 가지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좀 쉬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